자, 우리가 이제 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법에서 말하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유사에 의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점유라고 인정이 되려면 지금 이 점유하는 사람은 자기가 점유하겠다는 의사, 점유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재물로 이제 점유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산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점유라는 개념과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권리로서 그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걸 우리가 소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상관없이 그 물건을 현재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유하고 점유는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유하고 소유의 개념이 분리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전화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전화기는 제가 돈을 주고 산 제 전화기고 현재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도 이 전화기의 소유는 제 소유죠. 자, 그다음에 점유도 현재 제가 이 전화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도 제 점유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이 전화기를 제가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이 전화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기의 주인은 저지만 그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소유는 자기 점유, 소유는 자기 소유지만 점유는 타인 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자, 이 전화기가 제가 돈 주고 산 전화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산 다른 사람이 주인인 전화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을 주고 그 전화기를 지금 제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는 제 소유가 아니지만 점유는 제 점유죠. 그래서 이 소유하고 점유가 항상 분리될 수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는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 이걸 우리가 소유라고 하고, 점유는 그 물건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따지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유는 소유하고 상관없이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잡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유의 개념 이해입니다. 자, 점유라고 하려면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자,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객관적으로는 그 물건을 자기가 사실상으로 객관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객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 두 가지 개념이 잡히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그 물건을 현재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자기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물건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주관적 정신적 요소로서 자, 행위자는 점유를 하겠다는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물건을 점유하겠다는 의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점유사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이고 잠재적 의사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은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집에 어떤 물건을 가져온 것은 자기가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서랍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장롱 밑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싱크대 밑에 굴러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그 물건은 자기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점유사가 다 인정이 되지 않아도 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회 규범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점유를 따질 때는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요소하고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 점유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점유가 축소되는 부분은 학자들만 얘기하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얘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음식점에 자, 제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요. 자, 그러면 그 식기를 제가 현재 이제 몸에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몸에 지니고 있겠다는 의사도 있지만 이 사회 규범적 요소 때문에 그 식기는
제 점유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식당 주인의 점유만 인정이 되지 손님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뭐 똑같은 개념으로 자 제가 호텔에 투숙을 해서 이제 침구죠.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 제가 몸에 덮고 있고 제가 덮고 있겠다는 의사 지금 객관적 물리적 요소하고요. 주관적 정신적 요소는 다 인정이 되지만 그 이불은 침구는 제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호텔 주인의 점유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유가 확대되는 경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판례들이 있다가 이제 관련 판례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몇 개의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자기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이 현재 지니고 있지 않아도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기 몸이 현재 지니고 있지는 않아도 언제든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와서 가방을 놓아두고 그죠?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볼일을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 그 가방은 자기가 지금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공부하던 독서실 자리에 두고 왔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면 그 가방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가방이라도 그 가방에 대한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점유의 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유의 확대의 개념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뭐 개별적 구체적인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점유의 확대나 축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유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점유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점유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점유가 어떻게 이제 인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례죠.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채용 시험에 이제 답으로 나왔던 질문이긴 합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임차인이 가게를 빌려서 이제 식당을 경영을 하다가, 자, 식당이 잘 되지 않아서 식당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뭐냐면 퇴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식당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그대로 이제 전원을 켜두고 가는 바람에 그 전기가 소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는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는 그 냉장고 전원을 켜두는 바람에 그 주인이 이제 전기가 소비가 됐으니까 남의 전기를 함부로 사용을 했으니까 자, 이 경우는 전기를 훔쳤다고 해서 이제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대법원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대법원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자, 지금 이 냉장고가 있는데요. 자, 이 냉장고는 임차인이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놓고 온 냉장고예요. 아직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놓고 와서 자기가 현재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놓고 온 냉장고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 냉장고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냉장고는 피고인이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점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니까. 자, 그러면 이 냉장고가 피고인 점유예요.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냉장고에 연결된 전기도 피고인 점유라고 봅니다. 냉장고가 자기 점유니까 그 냉장고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도 피고인 점유라고 봐요. 자, 그럼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절도죄는 남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훔쳐야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검사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이 전기는 대법원은 그 전기가 피고인 점유라고 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남의 타인의 점유예요, 자기 점유예요? 자기 점유죠. 그럼 자기 점유는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때는 전기가 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점유의 확대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를 하면서 그 강간당한 현장에다가 손가방을 두고 갔어요. 근데 피고인이 지금 그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두고 간 손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손가방 안에 돈이 있어서 자, 그 돈을 꺼내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피고인이 꺼내간 돈이 아무도 점유하는 사람이 없는 점유위탈물이면 그때는 점유위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아직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타인의 점유의 물건을 훔친 거니까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점유의 학대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갔어요. 자, 근데 손가방을 두고 갔으니까 그 손가방을 피해자가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자기가 강간당한 현장을 아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가져갈 수 있으면 이 손가방은 현재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피해자 점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돈 역시 피해자 점유죠. 피해자의 점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이 이 돈을 꺼내가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로 횡령한 건가요? 아니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건가요? 자, 이때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이제 정리해 두셨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역시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자, 피해자가 PC방에 갔다가 PC방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핸드폰을 제3자가 가져간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이 핸드폰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면 그때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피해자가 PC방에 흘리고 가버렸으니까 피해자의 점유는 이탈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핸드폰이 어디에 떨어져 있죠? PC방 안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PC방 주인은 그 PC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랬죠. 일반적 잠재적 의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만으로도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배타적 공간 안에 떨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그 공간 주인의 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핸드폰은 PC방 주인 점유예요. 자, 그러면 이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은 PC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져간 거니까 자, 이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번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처럼 피해자가 흘린 손가방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간 경우 또는 이 PC방에 흘린 핸드폰을 제3자 가져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이 되거나 또는 PC방 주인의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경우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자, 지금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자, 가지고 간 경우입니다. 자, 어떤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다른 승객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승객은 그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다가 그 물건을 놓고 가버렸으니까 자, 이제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승객의 점유는 이탈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지하철 승무원의 점유가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3번에 봤던 이 PC방이나 뭐 당구장 이런 곳은 그 주인의 배타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인의 점유가 인정이 되지만 이 지하철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타고 내리는 그냥 대중교통수단에 불과해요. 그럼 이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지하철 승무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속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승객이 그걸 가져가면 그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점유의 개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형법상의 점유의 개념이었습니다.